슬라이드 4번 경제개발도상국의 발전 개념, 경제발전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경제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커지는 것뿐 아니고 경제 전반의 합리성, 또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해 가는 그 과정을 경제 발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대열에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적 성장뿐 아니고 구조적 변혁의 성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그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을 얘기하는 경제성장과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를 의미하는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또 사실이죠. 슬라이드 4-1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아까 앞에서 남북 문제에서도 설명했지만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이렇게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13세기 그 몽골 제국이 유럽을 침략할 때만 해도 유럽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전 유럽에 확산될 때까지 유럽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 이런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에 원인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에스모 글루라는 학자 등이 쓴 경제학 원론 책에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가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리 가설, 문화 가설, 제도 가설입니다. 지리 가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위치적 특성상 뭐 토질이 나쁘다든지 기후가 나쁘다든지 생태 조건이 좋지 않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설이에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만약에 지리 가설이 맞다고 본다면 아프리카가 지금 대부분 못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프리카는 지리 가설에 의해서 옛날에도 못 살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은 없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가설이라는 것은 이 문화적인 배경, 문화라는 게 이제 결국은 문화에서부터 가치관이 오고 사람들의 선호도, 그 다음에 신뢰, 이런 것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에 있는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유교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을 위시한 그 독일의 신교 국가들은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해서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문화 가설입니다. 문화 가설은 우리가 국제 경영학을 배울 때 고배경 문화라든가 저배경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 가설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의 차이 때문에 경제 발전 정도가 차이가 생긴다. 이건데 이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 또 소득 분배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경제 발전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도 가설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4-2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장애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투자 재원의 부족, 또 높은 인구 증가율과 인적 자본의 부족,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실패, 네 번째 정치적 불안으로 알아보겠는데요. 투자 재원의 부족은 사회 간접 자본 SOC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죠. SOC라는 건 예를 들면 전력 산업이라든가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들에 가서 이제 공장을 설립하려면 전기 시설이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꾸 공장 가동이 끊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발전소를 그럼 왜 못 짓느냐? 그러면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할 충분한 돈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이런 투자 재원이 부족해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못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낮은 소득, 그리고 또 소득이 낮으니까 저축할 것도 없고, 저축을 못하니까 투자 재원이 없는 그런 악순환을 겪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외국에서 그러면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국제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은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외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안하니까 외자 유치를 안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가서 독일에 파견돼 있던 그 광부나 간호원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걸 한국으로 송금하잖아요. 그걸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죠. 두 번째, 높은 인구 증가율과 인적 자본의 부족인데, 이게 이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자본 축적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뭐 인도 같은 나라가 그게 인구 증가율이 높잖아요. 그 저개발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 증가율이 높죠. 인구는 늘지만 반면에 숙련된 노동력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급 두뇌가 다른 나라로 유출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인적 자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시장의 실패인데요. 이제 우리가 돈의 수요와 공급이 마련되는 게 자본시장인데, 이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가 못해요.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저축을 장려하고, 이 저축으로 마련된 돈을 중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나마 우리는 자본시장을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발달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노동시장도 좋은 숙련 노동력이 제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노동시장도 미스매칭이 일어나면 이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불안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사유재산권이 위협을 받으면 이윤치구에 기초로 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화 됐던 그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가 한때는 굉장히 발전 전망이 좋은 나라였는데,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가 6.25 때 참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티오피아가 사회주의화 되면서 이윤 추구를 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서 아직도 에티오피아는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어느 나라에 진출할 때 국가 리스크라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나라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불안이 되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슬라이드 4-3에서는 발전 전략의 문제로서 산업 정책, 그 다음에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1번 산업 정책입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일부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그 산업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산업 정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그럼 지원을 하냐? 여러 가지 세금 제도를 지원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정책 금융을 제공해서 이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 이런 정책을 썼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균형 성장 이론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먼저 육성하면 이 산업이 발전함으로 해서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 즉 연쇄 효과가 큰 산업을 먼저 집중 투자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철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다음 화학공업이라든가 정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하자면 우선 집중 투자 대상이 됐던 산업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정책에 어떤 산업 정책을 쓰냐면 유치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예. 자기 나라 산업이 일정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해외 경쟁을 해외에서 그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업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할 때까지 외국 자동차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줬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산업 보호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정책인데, 이러한 산업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면 국가가 그렇게 나서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업가들이 알아서 한다 이거야. 그리고 기업가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왜 국가가 이렇게 산업 정책을 쓰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떤 산업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 산업을 고른다는데 그게 제대로 고를 능력이 정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단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이제 선정해서 시작을 하면 그거를 도중에 중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고루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다른 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 산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고도 성장 기간 동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발 산업 같은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가발이 굉장히 일손이 집중되는 그런 산업인데 그 임금을 많이 못 올리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들을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전책들을 오랫동안 쓰기도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4-4는 수출 주도 전략과 수입 대체 전략인데요. 수출 주도 전략이라는 것은 수출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그렇게 이제 수출 산업이 육성되면 그거로부터 파급 효과가 나서 내수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출 주도 전략을 썼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해외 시장 개발에 역점을 두고
그래서 뭐 수출에 뭐 국가의 총력을 기울였던 그런 시대도 우리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수출 주도 전략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외국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선진국들과 경쟁하기가 힘든데 국가가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경쟁을 선진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확보가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단기 성과에 집착함으로 해서 그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경시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내에 그 수출 주도 산업은 많이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는 국내 산업 간의 불균형이 야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출 주도로 해서 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면 경제 자립도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수출 주도 전략을 써서 국가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출이 잘 안 되면 국내 경기가 바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이 이제 과거로부터 왔다는 거죠. 경제 자립도가 약화된 데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수입 대체 전략인데요. 이제 국가가 스스로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산업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기계나 이런 필요한 것을 수입해다가 썼는데 그런 것을 국내에서 수입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전략을 경제발전 전략을 수입 대체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수시장 발전에 중점을 둬서 일반적으로 수출 주도 전략이 수입 대체 전략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수출 주도 전략 위에 그 수출 주도 전략을 채택했던 나라들이고 수입 대체 전략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수입이 대체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기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 반도체에 필요한 원료들을 수출 제한을 하니까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쏟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수입 대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